네, 황교안 후보가 우여곡절 끝에 신임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이로써 52일 만에 총리 공백 사태가 마무리됐는데요. 메르스 사태로 어려운 시기 총리직에 취임한 만큼 책임이 무거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한편 또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는 정치권은 그야말로 폭풍 전야인데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여야 관계를 넘어 당청 관계까지 그야말로 경랑에 휩싸일 것이란 전망입니다. 전국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156표였나요? 정확히? 156표. 새누리당에서 참여한 의원 수만큼 나왔는데 표결 결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뭐 생각보다는 조금 적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완구 총리 그 후보자만 하더라도 그때는 155명이 참가했죠. 예. 근데 지금 이제 한 명 더 참가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탈표가 한 대여섯 표 6표 정도 있었고요. 나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새정년에서도 그 128명이 그때는 참석했죠. 네. 근데 이번에 119명이 참석해서 여야가 극명하게 황교안 그 임명 동향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그래서 야당 같은 경우는 일단 부적격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야당이 본회의 참여한 사람들은 거의 전원 반대표를 던지겠습니다. 결과가 극명하게 갈렸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게 또 결과가 나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반쪽 총리라는 또 오명을 안게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좀 순탄할까요? 지난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경우가 52.7%인가 그렇습니다. 찬성률이. 이번의 경우가 56%를 좀 넘었으니까 조금 이제 상회했습니다만 아무튼 역대 우리나라 이제 그 청문회, 그 국무총리 청문회, 인사청문회 도입된 이후에 거의 세 번째로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청문회가 대단히 부실했다라는 것은 뭐 여야다 인정하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 부분은 이 뭐 다 뭐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만 이 메르스 때문에 야당도 더 이상 뭐 반대를 하긴 했습니다만 표를 던졌습니다만.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 반대를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당도 마찬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완구 총리 때보다도 더 이탈표가 적었다. 여당에서도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미 지나간 거니까 이제 향후 총리가 이제 이 메르스 사태를 어떻게 완전하게 종식시키는데 어떤 그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잘 해내느냐가 일단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메르스 사태라는 어떤 대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 현안에서 있어서 여든 야든 뭐 청와대든 어떤 선택을 하기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그리고 한 가지 참 천만다행인 게요. 과거 이제 역대 이제 총리 청문회 기간에는 거의 다 신상 틀기에 주력을 했습니다, 야당이. 근데 이번 그 총리 청문회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신상 틀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금 이제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뭐 반쪽 총리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신상 틀기가 되지 않아서 업무 능력과 관련해서도 뭐 제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메르스 전국을 총리께서 어떻게 이제 잘 그 정리를 하느냐. 최단시간 빠른 시간에 국민의 불신감을 우려를 딱 차단하실 건가. 이 부분에 얼마나 관건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차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험대라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 황교안 총리께서 지금 해야 할 현안 앞에 이 사항들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이것을 보면은 앞으로 황교안 총리가 국정 수행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지 이것을 아마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하나 사례가 되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저 이런 메르스 사태가 뭐 지금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좀 뭐 진정 국면이라고 얘기들을 하니까 전문가들이 완전히 종식을 선언하려면 뭐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메르스 사태가 종료된 다음에 그 다음에 황교안 총리가 어떠한 정국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다시 말하면 이제 청와대가 황교안 총리 후보자를 내정할 때 얘기한 것이 부정부패 척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정치개혁에 합당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정치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일단 좀 우려스러운 것은 총리가 정치개혁을 한다는 것이 일단 잘 문법에 맞지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부정부패 척결이 또 다시 이제 집권 3년 차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행여나 그 사정정국으로 분위기를 몰아갈까 그런 것도 대단히 우려된다. 일단 중요한 것이 지금 메르스 이후에 지금 경제가 워낙 타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정부에서 추경 편성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나치게 국정 동력 회복이라든지 국정 주도권 회복 때문에
사정 정국으로 가려 한다면 큰 낭패에 부딪힐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가 메르스 이후에 황교안 총리에게 주어진 1차 관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난제가 산적해 있다 이런 표현들이 뭐 좀 요약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여당 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총리로 지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아젠다인 지금 그 4대 개혁 관련해서 아마 거기에 집중하지 않겠나. 그것이 또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기 위한 하나의 이제 지름길을 보기 국정 때문에.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네. 유일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내각을 장악하는 과정이라든지 네. 뭐 저는 좀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될까요? 조금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50대 총리가 됐다고 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최경환 부총리라든가 황우여 부총리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선후배 관계인데 이런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역할 분담을 하면은 큰 무리 없이 오히려 굉장히 좋은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협력과 조정의 어떤 역할을 하지 않겠나, 총리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저는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네, 50대 상대적으로 젊은 총리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내각 저는 이제 장악 국정 있어서요? 철학을 잘 이해한다는 말, 저는 애매한 말이 없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제 허성우 이사장께서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그 긍정적 전망에 제가 공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네.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측면을 하나 이제 우려스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총리가 정권과 국정 철학을 공유해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국정 철학 공유라는 것이 너무 대통령의 심기에만 맞추는 것이 돼서는 안 되겠다. 네. 황교안 총리가 그러지 않고 잘 하리라고 기대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지나치게 대통령의 심기를 의식하고 민심보다 대통령 그리고 어떤 국민들의 정서나 이런 것들보다는 청와대의 의중을 의식하는 순간 그야말로 그 부분은 총리가 우리가 항상 일반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총리제를 우려했던 그 의전 총리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은 또 장관도 역임했던 총리이기 때문에 잘 하리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국정 철학 공이라는 것이 그렇게 지나치게 대통령 의식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왕에 총리가 됐으니까 총리 이외에는 대통령 출마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총리 외에 대통령은 없는 거니까 네. 총리 이외에는 자신이 대권주자로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게 아니라면은 좀 대통령의 뜻에 거슬리더라도 민심이 과연 무엇인가를 보는 게 맞다. 그것이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고 또 대통령의 국정 능력을 회복하는 길은 그거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유한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은 총리 자신을 위해서나 대통령과 청와대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그 부분에 최근에 대해서 좀 반박 아닌 반박을 좀 말씀드리면 네. 제가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새로운 총리가 오게 될 때는 주문하는 것이 바로 바른 소리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국민 여론을 가감없이 전달을 받아서 그것을 대통령한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총리의 역할을 해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 철학을 이해를 한 상태에서 대통령에게 진언을 해야지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진언한다는 것은 그것은 국정 철학과는 좀 빗나간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더 붙이실 중요한 말씀 건요. 있으세요? 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길어질 그런 주제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하락했어요 지금. 메르스의 여파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무튼 지난 세월호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그 이후에 무슨 정윤회 문건 유출 때도 나왔던 얘기고 그때도 많이 이제 하락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그때마다 나온 얘기들이 일반적인 지적입니다만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변화돼야 된다. 그 말 얼마나들 많이 했습니까?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 그 국정 운영 기조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뭔가 더 소통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보고를 받더라도 서면 보고나 전화 보고는 말고 이런 중요할 때는 대면 보고를 더 많이 받고 말이죠. 이런 네. 지적은 여야 막론하고 나왔던 일반적인 지적들이에요. 바로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께 계속 건의해주고 민심을 있는 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정 철학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국정 철학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수하신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 것들 잘 해내는 총리가 저는 그런 총리가 오히려 내각을 통할할 수가 있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황우여 부총리와 최경환 부총리가 나이 한 살, 두세 살 많은 거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총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그러한
인식만 가지고 있다면은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저는 그런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쨌든 대통령께 민심을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하고 총리로서 내가 통할하겠다는 본인의 사명 인식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회법이 어떻게 되느냐도 지금 이 전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그 얘기 넘어가기 전에 만약에 이제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황교안 총리가 이 메르스 사태를 잘 극복해낸다면 그 이후에 가장 시급한 어떤 과제가 있다면 어떤 건지 하나씩 좀 꼽아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황교안 총리께서 이번 그 메르스 사태를 진정 국면으로 빨리 종식시키면은 네. 그 이후에는 뭐냐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런 유사한 사례가 남기지 않도록 어떤 우리의 어떤 이 반면교사를 메르스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시스템을 새로 좀 바꾸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에 대한 대처법이요? 이게 예. 질병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냐. 우리 국가안전처의 어떤 변화, 국가안전처의 어떤 그 역할을 제고하는 그런 수준의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발표하지 않겠나. 그것도 그게 또 가장 우선시되는 방향이다. 그래야지 황교안 그 총리의 어떤 갖고 있는 철학, 국정 철학을 한번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국가 간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고하기 위해서는 이후의 사태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행보보다는 앞으로 제2, 제3의 메르스가 나타나지 않도록 또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것을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발표하는 것이 참 최우선 과제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질병관리본부의 좀 개혁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2003년도 사스 이후에 국립보건원이 이제 확대 개편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제대로 역할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질병관리본부장의 직급도 1급밖에 안 되고, 뭐 직급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요. 뭔가 질병관리본부장이 상황을 장악해가지고 통제해 나가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에 그 국가안전처가 생겼습니다만 세월호 이후에 우리가 얘기하는 안전이라는 것이 재난, 재해도 있습니다만 질병, 범죄 이런 게 다 안전에 속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선 중요한 게 질병관리본부를 더 확대 개편해서 보다 전문가들이 상황을 장악할 수 있게 좀 해주고 인사나 예산들도 좀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가 뭔가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번의 경우도 늑장 대응 얘기는 뭐 워낙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지나치게 행정관료들에게 뭔가를 자꾸 보고해야 되고 이런 시스템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뭔가 선 조치하고 근데 후 보고하고 뭐 이런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어쨌든 그러한 감염병에 대한 그 개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그 다음에 일단 국회법 개정안이 뭐 청와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느 쪽에 따라서 이 당청 관계라든지 여야 관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거부권 행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또 여야 관계라든지 당청 관계에서 잘 역할을 해야 되느냐도 황교안 총리가 이제 직면한 두 번째 과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마침 최 교수님이 국회법 이야기 하셨으니까 바로 국회법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청와대로 이제 공이 넘어갔습니다. 원안으로 가느냐, 정의화 의장의 수정안으로 가느냐 이제 관건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수준에서 청와대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바로 여쭤보죠.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청와대에서? 일단 지금 현재까지 기류로는 대통령께서 원래 뭐 대통령께서는 원칙을 고수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 일단 대통령의 원칙이라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기본 원칙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뭐 헌법 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판단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지금 어쨌든 국민 정서상 지금 메르스 사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대통령 지지도 좀 하락세가 일정 부분 멈추면은 네. 일단 어쨌든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은 거의 저는 하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저희 뭐 제가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는데 좀 말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상적인 정치적 판단으로는 저는 거부권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까지 이 상황 감안해서? 속에서 이 예. 상황을 감안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메르스 사태 물론 이제 가만히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메르스 사태가 종료된다고 갑자기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않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거부권 행사한다. 그럼 지지율에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고 또 거부권 행사하면 굉장히 이 상황 묘수가 복잡해집니다. 제일 붙일지 안 붙일지도 모르겠고 제2 의견을 다시 해서
뭐 부결될지 모르겠으나 네. 또 찬성되면 그때 뭐 청와대 리더십의 하락은 뭐 그건 뭐 감당이 어려울 겁니다 아마. 다시 제2가 돼서 완전 법률로 확정돼 버리면은 그렇지 않고 이제 폐기를 하면 유승민 원내대표의 입지가 대단히 어려워질 거 말이죠. 어쨌든 역학관계가 여권의 역학관계가 대단히 복잡다단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야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집권 3년차 이제 임기의 반환쯤 얼마 안 둔 상황 속에서 국정 동력을 회복하려면 일단 지지율이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정치에서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경제에서 수입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뭔가 국정혁신과제 아까 우리 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4대 개혁과제를 하려면 일단 지지율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판단, 그런 논거로 볼 때는 그런 최근 기류나 정황으로 볼 때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정의화 의장이 이병기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이병기 실장, 비서실장의 의사가 대단히 완강하더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 네. 이제 부분이 아마 이제 청와대 현재 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반영하는 거다. 그렇다면 그런 정황으로 볼 때는 거부권 행사할 것 같은데 그 밖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변수를 볼 때는 거부권 행사가 너무나 부담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이 좀 낮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해도 시끄러울 것 같고요. 안 해도 지금 정치권에서는 어쨌든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저는 거부권 행사 안 해서 혼란스러울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거부권 행사하는데 왜 혼란스러워지죠? 그것도 지금 그 일부 이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지금 만약에 입법부에서 통과된 이 국회법 개정안이 확정되면은 국가의 기관을 흔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국가의 근간을 흔든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시행령의 입법부가 일일이 간섭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거부권 행사하지 않아서 이 부분이 법률로 확정된다 해서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고 정부가 무력실 확률이 적다. 그래서 저는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 게 대통령에서 훨씬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아마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어쩌면은 그거로 인해서 앞으로 국정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야당이 그 전제만을 갖고도 언제든지 청와대와 그 정부를 비판할 수 있고 그거를 흠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바에 같으면 아예 원천적으로 이 상황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거부권 행사해서 거부권 행사하면은 지금까지 역대 그 제의 과정을 지켜보면은 여당이 다수당을 점유한 상태에서 한 번도 제의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19대까지 제의하지 않고 본회의 해부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지내가서 19대에 아예 그냥 자동 폐기되는 방법으로 가지 않겠나. 만약에 네, 제의를 한다 하더라도 시간으로 해결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정의화 의장이 뭐 절차상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겠다고 해서 그걸 제의한다 하더라도 다수당이 참여를 안 하면은 자동으로 이것은 폐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단독으로 이것을 뭐 제의에 찬성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9대까지 이거 사항을 19대에 종료시키는 방법을 해서 자동 폐기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은 여당도 조금 부담이 좀 들고 청와대는 청와대의 강력한 자신 의지를 표현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하자. 단지 이제 중요한 것은 정의화 의장이 어떤 스탠스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정의화 의장이 아무리 절차상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하더라도 정의화 의장이 제의를 붙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여당이 참여 안 하면 사실 그 정의화 의장도 의미도 그 중계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의화 의장도 막상 거부권이 행사가 되면은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또 고민하지 않겠나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은데 혹시 하실 저는 말씀 그러한 있으면 방식은 상식적인 대단히 대로 후진적인 정치 부탁드릴게요. 행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항상 이제 우리 정치가 거부권 행사하면은 원래 법률안으로 이제 통과됐다가 네. 그게 이제 거부권 행사 넘어서 그들 폐기되고 이런 절차였잖아요. 이건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물론 그야말로 절차적 민주주의에 따라서 볼 때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정부가 거부권 행사하면 거기 다시 제의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결시키든가 아니면 다시 뭐 확정을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냥 그 국회의장이 상정하지 않아서 자동적으로 폐기된 이런 방식이야말로 대단한 정치적 퇴행이다. 그런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관계상 저희가 또 거부권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 결과에 따라 또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창렬 교수님, 허성우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